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뒤에 오는 분들도 줄줄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럼 줄줄이 그걸 계속 탄핵할 겁니까? 한덕수 총리 선에서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권한대행도 똑같은 결론이 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 다 탄핵으로 갈 거냐?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저 민주당의 그 탄핵 남발에 대해서 국민들이 중도층이 좋게 볼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볼 것 같거든요. 민주당의 최후 통첩 한덕수도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여사 특검법 공포하라면서 24일까지 내일까지 시한을 줬습니다. 만약에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권한대행도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라는 마지막 경고를 나선 건데 민주당의 이 두 가지 특검 그리고 한 대행의 탄핵 문제까지도 연계를 시켰는데 와,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한덕수 총리는 예. 그게 뭐 탄핵을 할 때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냐 그 과반이냐 3분의 2냐 이거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 의견.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제 생각은 탄핵 사유가 권리 대행으로서의 사유인지 글쎄 뭐 그 얘기 총리로서의 사유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 또 제3의 설도 있죠. 그러니까 뭐 거부권 행사 같은 거는 뭐 200명이라고 진짜 대행으로서 하는 거니까. 근데 뭐 계엄, 내란 그 문제는 국무총리로서 묻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사례가 없던 일이라.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부담은 국제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거리가 돼 있는데 그 상황에 탄핵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 체제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고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지금 흔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현종 요소가 있다. 지금 6개는 뭐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양국부 같은 건 반대했던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근데 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유연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예컨대 뭐 야당이 다 모두 선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거부권 행사했을 때 과연 탄핵으로 또 몰고 가는 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작전인가? 좋은 작전이냐 이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말은 지금 뭐 24일까지 시간도 주고 최후 통첩을 했지만 고민이 있죠. 지금 다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도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고 민주당도 고민이 클 것 같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올 말까지 좀 고민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24일까지 시간을 촉박하게 주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만약 민주당이 탄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좋은 작전으로 보이세요? 아니면은 실점으로 보이세요? 저는 뭐 지금은 별로 좋은 작전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 여야정 협의체까지 지금 띄우자고 얘기한 마당에 네. 야당으로서는 국정에 지금 책임 있게 지금 임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대한정당으로서 갈 텐데 지금 뭐 대통령까지 탄핵해놓고 지금 탄핵을 너무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8건 이상이 지금 탄핵이 돼 있고 거기에 국무총리 탄핵하는데 그 다음 들어오는 건 경제부총리인데 그분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분 또 합니까?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 줄줄이 거부권 행사하면 예.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가 거부했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부총리들은 그 보수층의 그 압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합니까?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받아들입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뒤에 오는 분들도 줄줄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럼 줄줄이 그걸 계속 탄핵할 겁니까? 저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선에서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권한대행도 똑같은 결론이 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 다 탄핵으로 갈 거냐?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저 민주당의 그 탄핵 남발에 대해서 국민들이 중도층이 좋게 볼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예. 그래서 김부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가 자중해야 된다. 대통령 탄핵에 한 명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워낙 이분들이 이제 내란 특검법하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 아닙니까? 노려왔죠. 김건희 특검법은 그런 거니까. 근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그나마 이렇게 조금 매만졌다가 다시 옛날 걸로 돌아온 바람에 더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거는 한덕수 국무총리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내란 특검법은 오히려 그게 이제 수사 주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공수처는 인원이 별로 없고 검찰은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고 뭐 국수보는 뭐 관련 제안들이 지금 다 지금 그래갖고 국수본부장도 지금 휴대전화를 압색받은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상 없는. 그렇기 때문에 다 당사자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죄는 특검으로 가져가서 그런 문제를 다 그냥 지금 여러 미비한 문제를 다 일거 해소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근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걸 정치적인 걸로 그 한덕수 대행이 거부했을 때 민주당이 야 이거를 탄핵하는 것이 아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은 개혁신당도 꼭 동참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 개혁신당,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이미 동조했죠. 조국혁신당은 이미 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문제는 또 그거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왜 임명권을 행사 못하냐. 지금 이게 세트처럼 같이 다닙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한쪽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도 할 수 있다. 근데 뭐 장관급은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헌법학자가 아니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뭐 다 양쪽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때도 헌법재판관 문제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른다 그러냐면 한교안 대표 때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공교롭게도 하필 그때 그 박한철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권한대행이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래서 안 했고 그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한 분은 대법관 몫이었어요. 그래서 한 거고 이번엔 지금 국회 몫인 분이니까 이거는 요식 절차다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설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저도 그 다수설 언론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언론 대개 이거는 뭐 국회 몫이니까 다 하는 게 맞다. 근데 그보다 더 나가는 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몰라도 제가 그 전에 거국 내각으로 갔다면 거국 내각을 갔으면 너무 아까워요. 개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똑같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법 공포권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국민투표하고 그러니까 그 국회 통과하고 국민투표해도 공포를 못해 헌법을. 근데 권한대행일 때 그 거국내각일 때는 대통령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그런 문제가 다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그럼 대한민국을 진짜 완전 그 새롭게 리빌딩 하려 그랬으면 이게 탄핵보다 거국내각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리고 민주당한테 좀 설득도 좀 해보고 당신들이 총리하고 그 제2의 그 비상경험 없게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 장관 다 민주당이 맡고 그리고 바로 개헌을 하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뭐 진지하게 야당에다 제안도 안 했고 뭐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왜 돌연 갑자기 본인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부터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위헌적인 발표를 해갖고는 오히려 화를 자초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비대위원장 관심 없으십니까? 누구요? 농담이었습니다. 혼날 것 같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한덕수 대행의 처신을 내내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공석의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인준 절차 후 임명 여부에 대해서 직답도 하지 않고 있고요.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걸 두고도 관여하지 않는 등 이것이 윤 대통령에게 다소 힘을 실어주는 행태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해요. 힘을 실어주고 있는 행태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신중한 행태로 보시나요? 아니 힘을 실어줄 리가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그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딱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분인데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고 신중하시라는 걸로 봐야 된다. 그거는 그 한덕수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여튼 그 국무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그 경찰에 가서 진술도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뭐 힘을 실어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가 지금 갈 곳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취임 날짜가 1월 20일 곧 다가오는데 도대체 미국이랑 한국이랑 누가 누구를 소통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깜짝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정재계 인사 중 최초로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을 했나요? 뭐 그건 짧게 뭐 면담을 했는지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뭐 트럼프 주니어하고 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 뭐 한국에 초대도 했을 때도 만나고 했으니까 그 연으로 좀 가서 얘기는 했을 겁니다만 뭐 미국이 정보가 많은 나라니까 정용진 의원이 한국 내에서의 그 위상이나 뭐 정적인 거나 이런 걸 다 감안한 정도의 얘기를 또 했을 거라고 보고 뭐 외교 안보 뭐 경제나 이런 거에 깊은 얘기를 나눴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한 10분 15분 이야기를 그냥 뭐 했다고는. 의례적이니까 그거는 뭐 그 아들하고 가까우니까 그 아들의 부탁일 수도 있고 해서 뭐 좀 했을 거라고는 보는데 뭐 그 이상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론 머스크랑도 만났다라고 해서 미국의 최고 실세는 다 만났는데 약간 그 부분보다는 진짜 한국 정부 대응력이 지금 빵점이구나. 이 부분이 좀 씁쓸해요. 외교력과 대응력이 빵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그렇게 진짜 저지른 거. 그런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2024년에 어떻게 쿠데타를 할 생각을 합니까? 비상계엄을 할 생각을 합니까? 군동원에서. 그것도 보면 뭐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 같고 올 총선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게 옷이 뭐 한겨레 단독으로 나왔습니다만 그것만 나온 거니까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도 보면 뭐 작년에 군인사 그리고 느닷없이 지난번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 그 경호처장 그리고서 안보실 라인까지 다 바꿨잖아요. 그때도 뭐 느닷없는 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면 어차피 외교 안보 라인 바꿔야 되는데 왜 지금 하냐. 그러더니 지금 뭐 그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보면 평양에 무슨 드론이 나타났다고 하고 오물 풍선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의장이 거부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대화 중에도 오물풍선 얘기가 또 나와요.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그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도대체 오물풍선은 어떤 얘기를 한 건지 그러면서 원점 타격 얘기를 한 건지 뭐 그 뒤에 뭐 이라크 전에 북한군이 갔다 그러니까 참관단 보낸다 이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뭐 갑자기 된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예산안을 삭감했다 4조 얼마 그것도 중요하게 얘기를 했지만 훨씬 전에 이미 생각을 했던 구상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오늘 한 조선일보의 양승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쓰신 칼럼 기고문이 굉장히 인상 깊던데 잠깐만 인용해 드릴게요. 역사는 아주 드물게 권력자의 우매함이나 광기로 어처구니 없는 소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의 국가적 상태는 소국을 넘어 허무개그 수준이다. 비상계엄령이 비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엄하지도 않게 시행되어 철회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원래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하는 게 비상계엄인데 이번에 비상계엄을 해갖고 국가 기능이 마비됐으니까 거꾸로 한 거니까 그건 뭐. 계엄으로 비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 11.6대 그 비상계엄 12.12도 보고 다 했는데 우리 많이 인용하는 거죠. 칼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어디선가 헤겔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썼는데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썼어야 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으로, 흔히 희극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뭐 45년 전에 비상계엄은 좀 그냥 살벌하고 비극이고 그 5.18까지 연결되고 광주에서의 비극으로 쭉 연결됐다면 이번엔 거의 아까 말한 대로 삼엄하지도 않은 진짜 소국이죠, 소국. 그 소는 어떤 소예요? 미소할 때 소. 아닙니다. 그 소국, 희극이라는 뜻입니다. 시극이 우스운, 예. 우습지도 예. 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 번째 희극으로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전 이 문장 보고 사실은 박 대표님이 쓰신 글인가 했어요. 박 대통령 글의 문체와 너무 비슷해서 비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엄하여 삼엄하지도 않게 끝났다. 예,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가 이번에 뭐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할 때 하야론 2, 3월 하얀론은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는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치 얘기로 돌아와서요. 트럼프 취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우왕좌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 해결책은 과제는 지금 시급한 과제는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니 일단 뭐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그런 면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한 거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민주당도 우리가 뭐 다 하지 않아 좋다. 그래서 그게 아마 여야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뒤에 지금 이제 그 한덕수 대행, 무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모여서 조금 이제 그 대외 신인도를 위한 조치 그런 거를 좀 하는 거고 정치적인 일정 그러면서 아까 이제 탄핵이나 이런 것도 좀 민주당이 좀 신중하게 지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라 지금 내란죄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내란죄 수사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 지금 수사가 지금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차피 대통령 탄핵이 되면 그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니까 민주당도 좀 전략적으로 그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뭐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 아까도 말한 대로 한덕수 다음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서대로 올 텐데 그분들의 선택도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그 자리 계속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핑계끼면 다 물러나고 싶을 텐데 여기서 한덕수 총리도 위험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물러나면 정말 대한민국의 그 대외 신인도가 뚝 떨어질 겁니다. 경제수장인데 경제를 누가 총대를 맵니까 지금. 대행이 임명도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자중질환. 더 힘을 또 너무 과시하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요. 알겠습니다.